우리가 앞서 봤던 데이터에 이제 자연호구를 취했다면 우리가 성장을 결정하는 부분과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경기 변동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특히 이제 GDP와 같은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부분이 성장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이제 어떤 부분이 경기 변동을 결정하는 부분인지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HP 필터라고 하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필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거시경제 데이터를 GDP, 1인당 GDP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있죠. 두 가지 컴포넌트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growth 컴포넌트라고 하거나 혹은 트렌드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그냥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여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을 보여주는 경기 변동분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트렌드 컴포넌트와 이제 경기 변동분, 비즈니스 사이클 컴포넌트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많이 쓰이는 방법이 바로 HP 필터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H는 이제 하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의 last name, 그 다음에 P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에드워드 프리스캇의 last name을 따서 프리스캇, 그래서 HP 필터라고 합니다. 추세를 찾으면 주어진 데이터에서 우리가 추세를 찾을 수 있다면 데이터에서 추세를 제거한 것이 바로 경기 변동분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분을 찾는 것은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사이클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제 데이터와 액추얼 데이터와 우리가 지금 찾은 트렌드 사이의 차이를 경기 변동분이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추세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앞서 봤던 1인당 GDP의 자연로그를 취했어요. 자연로그를 취한 다음에 HP 필터라고 하는 허드릭 프리스캇 필터를 사용을 해서 추세를 한번 찾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선이 이제 추세고요. 그래서 굉장히 스무드한 어떤 라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무드한 라인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런 데와 글로벌 금융위기와 IMF 경제위기, 이건 아니죠. 이쪽이 IMF, 죄송합니다. 이쪽이 IMF 경제위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쪽입니다. 자, 보시면 이건 오일 쇼크예요. 2차 오일 쇼크입니다. 70년대 후반에 나타났던 오일 쇼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래서 오일 쇼크, 그 다음에 IMF 경제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보시면 이제 트렌드를 주변으로 해서 이게 붉은색 트렌드라고 한다면 제가 그림을 한번 마치 확대한 것처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세를 찾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추세를 찾았습니다. 추세는 기본적으로 매우 스무드해요. 완전히 스무드하진 않지만 매우 스무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추세가 만약에 없다, 그러니까 추세를 이렇게 하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데이터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마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직선 그리기가 어렵네요. 자, 이렇게 추세를 우리가 플랫하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마치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해 가지만 우리가 추세를 제거했다라고 한다면 추세 위로 올라가는 부분과 추세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꼭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어서 추세를
추세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세가 사실 이렇게 있는데 추세가 이렇게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추세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경기 변동분이 사실 이렇게 플럭추에이트 하면서 증가하는 건데 GDP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기 추세를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 추세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건 마치 꼭 이 데이터를 이렇게 플랫하게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위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만 남겠죠. 추세를 제거한다는 것은 바로 추세를 플랫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추세는 굉장히 스무드합니다. 플랫하지 않아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렇게 눕힌다고 해서 우리가 경기 변동물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세를 제거한다는 것은 마치 이 추세를 이렇게 플랫하게 만드는 것과 같다. 그냥 추세를 빼면 돼요. 제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냐면 추세를 제거하고 나면 변동분만 남게 되는데 그림으로 보시면 변동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떨어지고 IMF 경제 위기 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 데이터 19년에 작년 한국 경제가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죠.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는 제가 마지막 챕터 1의 마지막에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경기 변동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percentage devi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거시경제학 모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이고 첫날이어서 조금 더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거시경제학 모형 매크로이코노믹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자들은 모형을 사용을 해서 거시경제학을 분석을 합니다. 물론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론, 보통 모형은 기본적으로 이론이고요. 자, 모형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형이나 이론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모형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성질들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 성장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이 왜 나타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모형의 또 중요한 특징은 바로 정부의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반드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나 모형은 사실 바뀌어야 맞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설명하는 모형이나 이론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 모형이나 이론을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 데이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들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시경제학 모형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가장 기본적인 뼈대 혹은 골격, 기본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구성 요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뭐 이것도 거시경제학 모형이고 저것도 거시경제학 모형이고 이렇게 만들어도 모형이다라고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학 모형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모형 안에 소비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안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을 할 때 반드시 소비자들로부터 노동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이러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재화를 구입을 하겠죠. 이러한 인터랙션이 사실 이제 거시경제 모형에 존재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싶어하는 재화가 반드시 모형 안에 있어야겠죠. 소비하고 싶어하는 재화가 모형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효용함수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야 됩니다. 소비자들의 효용함수가 미시경제학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효용함수가 생략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했던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함수가 필요하겠죠. 프로덕션 펑션도 생산함수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복잡하겠죠. 모형 안에 소비자들과 기업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히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 효용함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은 생산함수가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기업들은 생산함수를 통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내에 가용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가용자원이라고 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의 가용자원이 무엇일까요? 컨슈머들 입장에서 available한 리소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간이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time endowment를 available한 리소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을 노동에 투입하고 얼마만큼을 여가로 사용할 것인가가 바로 리소스 available한 것이고요. to consumers고요. 두 번째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테크놀로지 혹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캐피탈. 자본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텐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을 토지도 마찬가지겠죠. 랜드. 토지나 어떤 캐피탈을 누군가가 보유하고 있을 텐데 그걸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걸 우리가 기업이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바로 이 테크놀로지라든가 캐피탈, 랜드 이런 것들이 바로 기업 입장에서의 리소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거시경제 모형에서 살펴볼 경제는 모형 경제입니다. 마들 이카노미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모형 경제는 이제 균형에서 시작을 해요. 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도 수요와 공급 곡선을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 세로축은 가격, 가로축은 수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관심사는 균형점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변화할 텐데 그 출발점은 바로 균형 상태입니다. 거시경제 모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균형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모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수요 공급 곡선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균형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균형의 여러분 경제학에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많은 의미, 다양한 어떤 종류의 그렇죠. 많은 종류의 균형이 존재할 텐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균형의 개념은 경쟁 균형이에요. Comparative Equilibrium입니다. 그래서 CE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균형의 개념은 경쟁 균형입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의 어떤 마켓 스트럭처 여러분 배우셨을 텐데 시장 구조에서 다양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경쟁 균형은 바로 소비자와 여기서 이제 소비자 미시경제학의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무수히 많아서 그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완전 경쟁 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시경제학 우리가 사용하는 경쟁 균형, Comparative Equilibrium의 어떤 개념도 무엇이냐면 마찬가지로 어떤 시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기업이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시장의 소비자들이 바로 컨슈머들이겠죠. 가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내에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존재해서 이 기업들이 공급자가 될 것이고 바로 경제 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가게들이 이 재화의 수요자들이 될 텐데 바로 가게들이나 기업들 모두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균형을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개념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믹 프린시플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오늘 첫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